어머님, 이번 주말에 예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야, 수진아. 나 허리 수술했다는 거 기억도 안 나니? 아, 그런데 저희 일정이 좀 빠듯해서. 빠듯하다고? 어이가 없어서. 내가 수술한다고 했을 때도 너희는 바빴다며? 어머님, 그때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10년 동안 내가 뭘 해줬는데? 내 등골이 휘도록 예준이 키워줬는데? 어머님,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는 개뿔. 그럼 내 생일은 왜 3년째 까먹고 지나가? 그건 바빠서 깜빡했어요. 깜빡. 아이고 정말. 넌 젊은 애가 이런 것만 깜빡깜빡해?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예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는데. 야, 손주 핑계대지 마라. 뻔히 보이는데 또 부탁하려는 거 아니야? 진짜 예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만해. 맨날 예준이. 나도 사람이야. 사람. 이용만 하지 말라고. 어머님, 가족인데 서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그럼 내가 수술 때 올라갈 때는 왜 가족이 아니었어? 저희가 좀 무심했던 것 같아요. 무심? 이게 무심이야? 이건 완전히 이기적인 거라고. 필요할 때만 어머님 하는 거잖아. 어머님, 진정하시고. 진정. 내가 언제 흥분했어? 이제야 눈 뜬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나쁜지 이제야 알겠더라고. 앞으로는 전화도 하지 마.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해.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없긴 뭐가 없어. 67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내 인생이 제일 소중한 거야. 어머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무슨, 이미 다 생각했어.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67세 김순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준호 하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서럽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자식 하나 잘 키웠다며 제 인생을 위로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결혼 초에는 참 싹싹했어요. 김치 한 통만 가져다 줘도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하며 손을 꼭 잡더니 아이 낳고 직장 복귀한 이후부터는 연락도 뚝 끊겼죠. 그래도 처음엔 이해했어요. 워킹맘이니까 바쁘겠지. 애 키우느라 정신없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손주 예준이가 열이 나면 어김없이 전화 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둘 다 야근인데 예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안 봐주고 배겨요? 결국은 마트에서 과일 사들고 병원 들러서 아이 맡아줬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데리러 와도 고생하셨습니다. 한마디면 끝이었어요. 그런데요, 정작 제 생일엔 아무런 연락이 없더군요. 설마 바빠서 까먹었겠지 하고 넘겼지만 그게 3년째입니다. 반찬 싸줘도 고맙단 말 한마디 없고 집에 올 때도 아이 맡기러만 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어머님, 예준이 저녁 먹였어요? 인사도 없이 말이에요. 주말마다 반찬 준비하느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도 보고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예준이 좋아하는 잡채며 동그랑땡도 만들고 그러면서도 우리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당연한 일인 양 받아가더라고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례상 준비는 다 제가 하는데 수진이는 설거지 한 번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어요. 저는 애기 봐야 해서요 하면서 소파에 앉아 있더니 막상 아이가 잠들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래놓고 친정 가서는 시어머니가 다 해주신다며 자랑하고 다닌다더군요. 지난 겨울이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MRI 보고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허리 디스크 심하십니다. 수술하시고 며칠 입원하셔야겠어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수술이라니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겁도 났고 막막했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며느리니까 연락하면 오겠지 싶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죠. 수진아, 나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아.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한대.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때 가족이 없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어머님 이번 주에 예준이 축구 대회 있어서요. 저희 일정이 좀 빠듯해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히더군요. 아이 축구 대회가 시어머니 수술보다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뭘 해줬는데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들 준호한테도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수술해야 한대. 그랬더니 엄마, 죄송해요. 이번 주에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라 휴가를 못 내겠어요. 간병인 구해서 하시면 안 될까요? 간병인 구하는 것도 제가 알아봐야 하고 수술 동의서도 혼자 써야 하고 그동안 내가 뭐였나 싶더군요. 결국 간병인은 내가 직접 알아보고 입원 준비도 혼자 했어요. 수술 전날 밤 병실에서 혼자 누워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와서 돌봐주는데 저는 간병인 아주머니만 옆에 있더라고요. 수술 끝나고 회복실에서 혼자 밥 먹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다 해줬나 싶은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손주 봐주고 반찬 해주고 아프면 달려가고 했는데 정작 제가 아프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만 있어야 하는 존재였구나. 수술하고 퇴원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허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외식 좀 하려는데 예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변함없는 부탁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 알겠어 하고 받아줬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훅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죠. 수진아, 나 허리 수술했단 말 한 번도 생각 안 나니? 아직 회복도 안 됐어. 내 목소리가 이렇게 차가울 수 있구나 싶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며느리는 아, 그러셨구나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러셨구나라는 말투가 참 기가 막혔어요. 마치 처음 듣는 소식인 것처럼 말이에요. 분명히 수술한다고 연락했는데 관심조차 없었던 거죠. 그 후로 아들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요즘 바빠서 좀 무심했던 것 같아. 무심, 정말 무심한 게 아니라 편할 때만 필요한 존재였던 거죠. 제가 뭐 부탁한 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하니 미안해요. 한마디조차 없었잖아요. 준호야, 엄마가 10년 동안 뭘 해줬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가족인데 서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면서요. 그럼 내가 아플 때는 왜 가족이 아니었을까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뭔가 단단한 결심이 생겼어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 내 인생도 소중하다. 67년을 살아오면서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속이 시원했어요. 참았던 말을 드디어 했다는 후련함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손주 생일, 명절 인사, 단톡방 다 나왔습니다. 아무도 왜요? 묻지 않더군요. 그게 더 서운했어요. 정말 관심이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는 그들에게 편리한 도구일 뿐이었던 거죠. 수진이는 몇 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예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심지어 손편지까지 보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밑에 작게 쓰인 글귀 하나.
예준이 방과 후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걸 보는 순간 차갑게 마음이 식었습니다. 얘네는 여전히 정이 아니라 편리함으로 나를 찾는 거구나. 결국 저는 전화번호 다 차단했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도착한 택배 상자들도 개봉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뭐가 있든 진심이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건강식품이든 옷이든 마음이 없는 선물은 의미가 없어요. 처음엔 외로웠어요. 주말마다 반찬 만들던 습관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멍하니 부엌에 서 있기도 했고, 예준이 목소리가 그리울 때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 외로움보다 더 큰 상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요즘은요. 혼자 밥도 잘 먹고 수원문화센터 그림반도 다닙니다. 경로당에서 같이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친구들도 생겼고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나를 위해 시간 쓰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아,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하고 새삼 놀라기도 해요.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동안 가족 돌본다고 못 해본 것들을 이제야 하고 있는 거죠. 67세에 찾은 진짜 내 인생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연락을 끊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항상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또 부탁 전화가 올까? 뭘 또 해달라고 할까?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잠도 깊게 자고 식욕도 돌아오더라고요. 처음엔 혼자 밥 먹는 게 서운했는데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동안 예준이가 안 먹는다고 매운 것도 못 해 먹고 며느리 입맛에 맞춘다고 싱겁게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내 입맛대로 해 먹어요. 김치찌개에 참치 듬뿍 넣고 된장찌개에 고추 송송 썰어서 매콤하게 끓여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림 그리기도 시작했어요.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배우는데 선생님이 순희 씨는 색깔 감각이 정말 좋으시네요 하시더라고요. 67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어요. 그동안 밥 잘한다, 반찬 맛있다 이런 말만 들어왔는데 내가 예술적인 재능도 있었구나 싶었죠. 같은 반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본인 인생은 없었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들 자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무슨 꽃을 그렸다. 어떤 색깔을 써봤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수업 끝나고 다들 같이 커피 마시러 가기도 하고 공원에서 스케치하러 가기도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아무도 자식 자랑이나 며느리 흉을 보지 않아요. 모두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지금을 사는 사람 말이에요. 요즘 생각해보니까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 관계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림반 할머니들이 오히려 더 가족 같아요. 제가 허리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해 주시고 병원 갈 때 같이 가주시고 회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특히 같은 반 정숙이 언니는 정말 든든해요. 저보다 3살 많은 분인데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 지 15년이 됐대요. 처음엔 자식들이 걱정한다고 같이 살자고 했는데 거절하셨대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면서 말이에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언니는 저에게 순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무 많이 주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라고 해주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혹시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 아들한테 너무 많이 요구한 건 아닐까 자책했거든요. 하지만 언니 말이 맞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게 문제였던 거죠.
이제 저는 베푸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요.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진짜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어요. 그림반 할머니들이 아프시면 병문안 가고, 생일이면 작은 선물도 준비해드려요. 그럼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몰라요. 순이야, 고마워. 어떻게 우리 생일까지 챙겨주니?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아들네는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해줬어요. 10년 동안 생일 케이크 사가고, 명절 상 차려주고, 아이 봐주고 했는데, 고마워요. 이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비교가 되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진짜 가족은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손주는 안 보고 싶어요? 물론 그리워요. 예준이가 할머니 하고 달려올 때가 그립기도 하고, 같이 동화책 읽어주던 시간도 생각나요. 하지만 그런 그리움보다 더 큰 건 자존감이에요. 내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동안 저는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며느리 눈치 보고, 손주 돌보고. 그런데 정작 나는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고 살았어요.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어요. 수채화 그리면서 알았어요. 저는 노란색을 좋아하더라고요. 해바라기, 개나리, 레몬. 노란색을 칠할 때 마음이 밝아져요. 그리고 바다 그림도 좋아해요. 파란색과 하얀색이 어우러진 파도를 그리면 마음이 시원해지거든요. 이런 걸 67살에 처음 알았어요. 요즘은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정숙이 언니랑 제주도 가기로 했거든요. 그동안 가족들 눈치 보느라 멀리 못 가봤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급한 일이 있으면 그들이 알아서 하겠죠. 사실 처음엔 무서웠어요. 가족 없이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 걱정들이 다 쓸데없었어요.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더라고요. 오히려 눈치 안 보고 사니까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병원 갈 때도 택시 타고 가면 되고, 아프면 간병인 쓰면 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던 거죠. 그동안 가족이 돌봐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돈 주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아침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베란다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림 그릴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죠. 아무도 깨우지 않고 아무도 부르지 않는 조용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저는 온전히 저 자신이 될 수 있어요. 그림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선생님이 순희 씨 그림은 마음이 따뜻해서 보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정말 기뻤어요. 내가 그린 그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뿌듯해요.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도 열었어요. 우리 반 할머니들 그림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전시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어요. 제 그림 앞에서 참 예쁘네요 하고 말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게 진짜 성취감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는데, 저보다 더 외로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도시락 가져다 드리면서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그런데 신기한 게 제가 위로를 받아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 말이에요. 특히 90세 할머니가 계신데, 자식 4명이 다 서울에 있어서 명절에도 혼자 지내신대요. 그분이 제게 순희 씨는 참 복이 많아요. 아직 젊고 건강하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아직 67살이에요. 건강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그동안 너무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쳤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매일매일이 소중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하지? 하고 기대가 되거든요. 그림 그릴 수도 있고, 친구들과 수다 떨 수도 있고, 새로운 곳에 가볼 수도 있고, 선택권이 온전히 제게 있어요. 만약 제 아들과 며느리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실망했을 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이제 알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께 당연하게 도움을 받고 계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도 본인만의 인생이 있고 꿈이 있고 아플 때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고마워요 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대신 제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해요. 외국 여행도 가보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만약 진짜 가족의 정을 나누고 싶다면, 받기만 하지 말고 주기도 하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가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묻는 안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며느리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를 편리한 베이비시터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지금도 본인만의 삶이 있어요. 도움을 받을 때는 고마워하고, 가끔은 그분들을 위해서도 뭔가 해주세요. 저는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고마워할 줄 알게 되겠지.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당연하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변했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도 가끔 연락이 와요. 명절 전에 몰래 반찬 갖다 놓고 간다든지, 예준이 편지를 문 앞에 놓고 간다든지.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아요. 진심이 아닌 걸 받으면 또 상처받을까 봐서요. 언젠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저를 사랑하는 시간이거든요. 67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아무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67살에도 새로운 취미를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처음엔 용기가 필요해요. 그동안 익숙했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요. 제가 그림을 배우면서 알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재능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요.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연결된 관계보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가 훨씬 소중해요. 요즘 저는 매일 감사 일기를 써요. 오늘 고마웠던 일, 행복했던 순간들을 적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그림 그릴 때 느끼는 집중의 즐거움, 친구들과 나누는 웃음 속에 있어요. 앞으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볼 거예요. 서예도 배워보고 싶고, 요리 교실도 가보고 싶어요. 그동안 남을 위해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맛있는 요리를 배워보고 싶거든요. 해외여행도 가보고,
새로운 언어도 배워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저처럼 가족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남을 위해서만 살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 일을 통해서 진짜 제 인생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67살의 새로운 시작.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의 황금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 말이에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